이게 왜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닌지, 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뭐고 어디까지 와 있고 남은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자, 지금부터 왜 우리는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법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뭐 우리 당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거법 국민들 관심 없다. 그거 복잡하다. 선거법 개정안 무슨 민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 정치인들끼리 니들 그냥 당리당략,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싸움하는 거 아니냐. 정당 간에, 정치인들 간의 유불리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선거법 내용이 복잡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서 빨리빨리 좀 그만해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전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은요, 이 정당 간 이해관계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민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국가와 민생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민주공화국은요, 법치국가는요, 법 만드는 입법부 국회가 결정합니다. 국회의 방향, 향방을 좌우하는 선거법이야말로 국가와 민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불신이 있어요. 이 정치개혁은 다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 되면 이제 내년 4월 달에 가서 또 선거 뛰면서 우리 유권자들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 바꿔놓겠다. 맨날 쌈박질하는 정치, 이거 좀 쌈박질 안 하는 정치도 좀 바꿔놓겠다. 맨날 일 안 하고 싸움하는데 내가 일하는 정치를 바꿔놓겠다. 우리 300명 의원님들 내년에 선거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국회의원 될 때 경로당 가면 거의 모든 경로당에 있는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쌈박질 좀 그만해라. 국회 가면, 국회의원 되면 싸움 좀 그만해라. 이 정치개혁,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약속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정말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든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서초동에, 여의도에 왜 나와서 절규를 합니까? 정치 좀 바꿔라. 거기서 이 법 이렇게 바꾸라, 뭐 이런 세세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좀 정신 차려라. 국회 좀 바꿔라. 이거 아니에요. 이 국회 개혁,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제1번 요구사항입니다. 국민들이 관심 없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를 이 대결 정치, 이 교착 정치, 이 대결 국회, 이 교착 국회, 여기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국회, 대화와 타협하는 국회,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국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국회,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는 국회, 이거 만들어내려면 정치개혁해야 되는데요. 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왜 선거제도 개혁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대한민국이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뭐 도시화도 많이 됐고요. 경제 규모도 커졌고요. 직업의 종류도 수만 개로 늘어났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 정보 유통의 양과 질, 속도 획기적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분권화됐습니다. 민주화됐습니다. 이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 이러면 당연히 이 대표를 뽑는 방식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야, 우리는 잘 모르겠다. 나는 글자도 모르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엘리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나 짓게, 이런 시대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가 됐는데, 대표를 뽑는 방식, 이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해도 국회가 굴러갑니다. 그렇게 해도 정치가 굴러가요. 근데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굴러갑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하려고 했던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된다. 잘난 국회, 똑똑한 국회, 귀족 국회, 엘리트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똑똑한 국민들의 뜻을 담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거 제도에 따라, 선거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대표가요, 주권자들, 국민들의 대표로서 더 잘 대표하는 그런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두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연구를 좀 하자는 거예요.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 대표의 품질이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이 주인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대표자들이, 어설픈 대표자들이 가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이 대표성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게 선거법 개정에 1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절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개선하려면 비례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찍은 표대로 의석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야 대표가 대표다워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게요, 사회가 바뀌어서 이 똑똑한 국민들에 맞는 똑똑한 대표들, 좀 제대로 된 대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바꾸자. 옛날처럼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에휴, 뭐 국민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이런 대표들은요 이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국민들이 뭐 알겠어, 다 잊어버렸겠지. 책임 안 져요. 안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른바 우리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바로 반응성입니다. 주인들의 요구에, 주인들의 말과 마음에 잘 반응하는 것, 이 반응성,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주인들과의 약속, 주인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 책임성, 이게 대표성입니다. 어떤 제도가 이 반응성이 높고 책임성이 높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 그게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고 민주주의가 진전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자, 선거제도 개혁하자 그러면, 아이고, 뭐 선거제도를 개혁하냐. 그냥 사람 바꾸면 되지.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사람만 바꿔서는 어렵다. 이게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요, 물갈이를 많이 합니다. 정당별로도 하고요. 언론도 온통 물갈이 기사가 선거 관련 기사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물갈이하면 정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물갈이 잘하는 정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찍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물갈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물갈이가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약 45% 정도. 엄청난 비율이에요. 물갈이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갈이를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은 물갈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물갈이를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근데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갈이를 했는데 왜 정치는 안 바뀝니까?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뭐 서로 대거리도 하고 서로 욕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고성 지르고 이렇게 서로 대거리 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고민의 지점에 하나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물갈이, 신진대사, 인물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 제도를 바꾸자. 왜 제도를 바꿔야 되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모여서 이룬 의회, 이걸 뭐 집합명사라고 그럽니까? 이 의회라고 하는 법인격은 또 다르잖아요. 의원의 인격과 다른 거죠. 이 의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의회가 바뀐다. 이게 참의일 수도 있지만 또 참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의원 한 명이 아니에요. 의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참 묘한 게요,
이 국회의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 헌법기관은요, 이 헌법적인 권한을, 이 헌법적인 권력을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국회의원,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300명 의원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결국 결정권이거든요.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들어갈 때 신분증 안 내고 그냥 배지 달고 들어가는 권한, 그거 정도가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개인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은요, 다 회의가 갖고 있습니다. 회의.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전원위원회든 회의 말고는 국회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입법이라고 하는 이 결정이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이 엄청난 거를 아무리 선출했다고 해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왜? 사람은 못 믿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사람이 아닌 회의만이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의회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중요한 입법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매번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한테 이 권한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벌써 뺏겼죠. 아직도 의회한테 이 권한을 주는 이유는 이 회의체는 그래도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극복하면서, 보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근접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에게는 권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회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의원 한 명 한 명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바뀌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긴갑돌을 이갑돌로 바꾸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체를 바꾸는 건 투표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또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는 제도를 바꾸는 것 통해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가요, 이 의회가 정말 그런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면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바꿔야 되는 거죠. 맨날 인물 바뀌면 된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된다, 우리가 과반수 되면 된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다수파가 바뀌고 해서 바뀌는 지점이 있고요, 구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을 얘기하고 국회법 개정을 얘기하고 선진화법 얘기를 하고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 권력이나 사법 집행이든 행정 집행이든 집행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한을 사람한테 줘요. 대통령 사람이잖아요. 장관 사람이잖아요. 검사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선거로 뽑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수많은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 딱 지나가면 자동차 세우고 10만 원 딱지 떼는 이 경찰관들,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권력을 줍니까?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을 줘요? 그 권력을 주는 대신에 딱 전제 조건 하나 달아놨잖아요. 너는 이거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절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에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명령대로 해라. 그 조직의 명령, 이 민주적 통제의 명령에 따라서 해라. 그 명령도 없다면 그때는 네가 재량을 해라. 그 대신 나중에 감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거
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절제해라. 이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이게 집행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권한 남용을 질타하고 검찰이 민족 통제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권한은 사람한테 줬어요. 검사한테 줬어요. 사법고시 봤다고 해서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법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법에 안 나오면 명령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준 거예요. 민족 통제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준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이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꾸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한다고 입법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행권은요, 사람한테 주지만 재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입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입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라는 제도를 없앨 수도 있어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요.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줄 수도 있고 경찰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그러니 무조건 회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 의회라고 하는 회의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회의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내년에 선거 잘하면 이게 좀 바뀌겠죠. 그러나 선거만으로 안 바뀌는 우리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이 훌륭한 의원들이 국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제도개혁의 지점입니다. 물갈이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도개혁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좀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이 다양하고 똑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는 어때야 됩니까? 더 똑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민들을 닮아야 돼요. 옛날에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보다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니까 국민들은 한글도 모르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겠다.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국민이 똑똑하잖아요. 더 똑똑해지려고요? 그럼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대표의 본질적인 취지는 국민보다 나은 사람, 국민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닮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0명이 똑똑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 똑똑하셔요.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닮고 있느냐, 잘 닮아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사람은 바뀝니다. 더 똑똑한 분들로 바뀌어요. 더 좋은 분들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300명 이 의회가 국민들을 닮아지고 있느냐, 국민들 모습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 점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이 선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뀌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교체가 이루어지면 점점 국민들을 닮아져야 돼요. 국민들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바뀌기는 하는데, 물갈이는 되는데, 교체는 되는데 국민들하고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국민들하고 비슷해지지는 않는다. 계속 더 거리는 더 떨어진다. 이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닮은 국회를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서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기서 내 마음을 담아
냈구나. 내 마음이 저기 담겨 있구나. 그러니 저 결정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나한테는 좀 불리한데, 그래도 저 결정을 내가 승복해야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국민들은 찬성하지만 어떤 국민은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에게는 유리한 결정이지만 어떤 국민에게는 그게 불리한 결정인 거예요. 그 결정을 의회는 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유리한 결정,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정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국회는, 저 의회는 나한테 불리한 결정,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했지만 저 국회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왜? 나랑 비슷한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슷하니까 뭐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간들 저 이상 결정하겠냐. 이런 신뢰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정이 돼도 그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조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회 갈등이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개혁이 법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재벌개혁도 못하고 노동개혁도 못하고 대학 입시개혁도 못하고 부동산개혁도 못하고. 왜? 승복을 안 하니까요. 이 국회가 결정한다고 승복을 안 하니까 아예 결정을 안 해요. 지금 있는 수많은,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토했던 그 수많은 과제가요,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뀐 문제들 아닙니까? 다. 입시 보세요. 입시. 부동산 보세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세종대왕이 와도 바뀝니까 그게? 국회가 하나로 모아내서 모든 국민들이 유불리 관계없이 저거 승복하자, 이런 결정을, 이 구조개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풀립니다. 못 바꿉니다. 양극화요? 그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임금 차이가, 평균 임금이 2배가 차이 나는 걸 어떻게 바꿔요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이 바꿉니까? 유일하게 바꾸는 건 법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내가 지켜야지. 이게 국민들 마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어도 법은 지킵니다. 법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만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좀 나아집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는 한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청년 노후 문제, 대학 입시 문제, 부동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대표성의 품질이 높아지는 길은 선거 때 물갈이 말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국민을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바뀌어야 된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냐?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정당이, 정말 민심을 잘 대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않냐? 과반수가 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국회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않겠냐? 정치가 개혁되지 않겠냐? 우리 민주당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 계시고, 한국당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과반수가 되면 바뀐다고 봅니다. 바뀌어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돼서 지금까지의 다수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해야 바뀝니다. 그게 이제 선거 제도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정치를 바꾼다는 거, 이거는 선거에서의 승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승패로 정치가 바뀌었으면 벌써 수십 번 바뀌어야죠. 왜?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승패를 여러 번 바꿔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의 과반수도 우리가 아직 과반수는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우리가 과반수 해봤지 않습니까? 한국당 과반수 여러 번 해봤잖아요. 선거에서의 과반수 승리만 가지고 정치를 교체한다. 다수당의 교체만 가지고 정치가 바뀌어진다. 그거는 일단 지금 경험칙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국회법만 봐도요. 당장 국회 선진화법이 180석 5분의 3이 아니고는 1년 6개월 있다가 이 최소 개혁안의 선거법 개정을 간신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법이요. 180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요 조금 바꾸려고 1년 반을 기다렸다가 요거 조금 바꾸는데 부동산 개혁을 해요? 교육 개혁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합니까? 에너지 전환 개혁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이 상황으로는 과반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요.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만은 아닙니다. 180석이 아니라 과반수 150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회법이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게 정치예요. 국회에서의 의결은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과반수로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또 묘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의결은 과반수로 하라고 해놨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물줄기는 과반수 숫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총선 때 우리 민주당이 정말 의석을 많이 잃고 80석의 제1야당이 됐습니다. 300석 의석에 80석, 여당은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이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그렇다고 해서 잘했나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다만 80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0명이 여당이라도 한두 번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못합니다, 잘. 그게 민주주의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국민들이 이 80명에 대해서 이 80명의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이 80명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0명 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국민들은요. 묘합니다. 선거에서 다수파가 해라 하고 권한을 주지만 또 다수파만 혼자서 하면요. 이 소수파한테 또 힘을 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를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는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강대강으로 서로 대결하면 대결의 결론은 교차하기 위한 방법이 없어요. 이 대결 가지고는 승패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다수결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데요.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타협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이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 이 국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강대강의 이 대결 정치, 그리고 대결 끝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교착 정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적대 정치로는 과반수도 해결책이 아니다. 소수를 기반으로 한 적대와 반대의 조직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 제도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내보자. 물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안고,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지난 1년 반 동안 달려온 겁니다. 자,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면 정치개혁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개혁에 대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선거법 개혁한다고 뭐가 되냐, 이 정치를 바꿔야지, 정치의 구조 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법만 가지고는 이 정치를 못 바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 국회법 이전에 선거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저는 하는 겁니다. 이 헌법, 국회법, 정당법, 그 정당과 국회, 대통령, 권력, 이 구조를 바꾸는 거, 이 출발점, 이 방아쇠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정치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선거법만 고치면 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법 개정이라도 안 하면 정치개혁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제가요, 정치개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솔직히 300명 국회의원님들 생각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제가 개헌특위도 한 2년 하고 정치개혁특위도 한 1년 하면서 의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왜? 국회가 헌법의 제1권력이잖아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권은 국민 주권인데, 유일한 국민 주권과 함께 주권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대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대의 주권만이 주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대통령도 행정수반의 권한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이에요. 다 제한된 힘, 권한입니다.
주인의 결정권, 주인된 권력, 주권, 유일한 주권은 국민 주권이고, 이 국민 주권을 유일하게 대신하고 있는 건 대의 주권, 위임 주권, 의회 주권 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의회 권력이, 의회가 과연 뭐냐?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강연하러 가서 국회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대답을 해요. 국회가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국회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다. 그 우리 정치 경제 옛날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되긴 하지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의 본업이 아니에요. 본 임무가 아닙니다. 국회의 본업은 뭡니까? 법 만드는 데잖아요. 법. 입법부입니다. 입법이 뭐예요? 입법이 뭡니까?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오로지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법 만드는데 의회가 그 엄청난 국민 주권을 형상화시키는 데잖아요. 국민 주권 추상적인 거예요. 국민 주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국민 주권이 뭡니까? 법이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데가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 국정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방향 그리고 국정을 기획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은, 국회 권력은요, 견제 권력이 아닙니다. 비토 권력이 아니에요. 반대하고 발목 잡는 권력이 아니에요. 기획하는 데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이에요. 국회 권력은 기획 권력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는 권력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걸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기획해야 돼요.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양극화, 저성장, 부동산, 교육,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 수많은 국가적인 난제들, 이 난제들에 대한 국가의 나아갈 방향, 우리 국민과 민생이 나아질 전략, 이거를 세우는 데가 국회입니다. 이 국정을 기획하는 거, 경제사회 구조개혁, 사회갈등 해소, 이게 국회의 본질적 임무예요. 자, 이 국회라는 기획 권력이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똑똑하면 되나요, 이게? 이게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이 문제, 이 대한민국 국정을 기획하는 거, 이 국정을 기획하는 거는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 주권자들이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해서 타협하는 것, 이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획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대화와 타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쟁점에 대해서.
이 민주적인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해내고 이 합의된 합의를 가지고 이 찬성하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유리한 국민들, 불리한 국민들 모두에게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우리 10년 동안 10조씩 쏟아부어서 정말 실업 해고당해도 자살 안 하는 나라로 갑시다. 해고 걱정 없는 나라로 갑시다. 유럽 같은 나라 우리는 왜 못 만듭니까? 이거 하는 게 국회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하죠? 왜 이 기획을 못합니까? 우리 국회가. 국회가 유럽의 의회제처럼 국회에서 내각 구성도 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의회제로 가면, 의회 중심제로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분단도 돼 있고 국민들이 아직은 의회와 정당에다가 행정부의 지휘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못 믿어해요. 아직은 대통령 한 명 뽑아서 그 대통령을 잘 감시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건 대통령제라고 해서 이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제라고 해서 국회가 임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각 구성 권한만 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입법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이 권력구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권력의 구조죠. 대통령제냐 의회 중심제냐 하는 거는. 본질적인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제도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제도 의회에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국가 방향을 결정합니까? 미국 의회가 결정합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국가 방향을, 국정의 방향을 기획을 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거? 국회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합니까, 그럼 국회는? 대통령 선거 운동만 하죠. 다음번에 대권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까? 모든 국회 활동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정을 기획을 안 해요. 우리가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아가지고 왜 뽑습니까? 대통령 우리 당으로 뽑으면 우리가 한 자리 자리 얻을 거니까 그래서 뽑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준비한 방향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획하기 위해서 대통령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 선거 이기면요, 그 기획된 방향대로 국가를 끌고 나가는 거는 그냥 대통령한테 맡기고 국회는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국리를 또 열심히 합니다. 진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 정당은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완전히 사전에서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 권력을 탈환할까? 5년 내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의 승패전, 이 승패의 쟁탈전에 우리 국회의 에너지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국정을 기획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헌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법도 바꿔야 됩니다. 이 선진화법 가지고 180명 5분의 3, 60%의 의사로도 1년 반이 걸려서야 최소 개혁의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 체계로는 국정을 기획하는 기획 권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기획을 믿고 국가를 맡기겠습니까? 국회법 바꿔야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되 필요한 시점에는 타협해서 결정하든지
타협해서 합의를 하든지, 타협이 도저히 안 된다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타협에 의한 결정이든 표결에 의한 결정이든 둘 다 민주적인 합의 결정입니다. 이 민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국회, 이 국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정치개혁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되고 국회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거 뭐 선거법 하나 바꾼다고 무슨 국회가 바뀌냐, 정치가 바뀌냐. 그래,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기 어렵다면 선거법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그만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게 개헌 아닙니까?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 허수아비입니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준 건데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꼭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구조, 헌법구조의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의 기유권, 국회라고 하는 국정의 기유권, 국민들이 이 이중 권력을 허용한 거예요. 헌법이. 국민들이 이 두 기관한테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준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입법결정을 통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국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에게 동시에 줬어요. 근데 이걸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 수십 년 하면서 대통령만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헌정사예요. 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헌법은 재헌헌법 이후에 내내 대통령과 의회 양쪽에 국가에 대한 기획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헌정개혁이다, 헌법을 고치자, 정치를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 대결과 교착, 이 적대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뺏어서 국회를 갖고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뭐 나중에 의회제로 바꾸면은 뭐 의회만 바꾸면 되겠지만,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게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한, 이 정치개혁, 헌법개혁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 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헌법이더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조금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헌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개헌이에요. 그 개헌해야 돼요. 국회법도 개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국회가 아니고 뭔가 결정을 하는 국회가 되려면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해서 협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조금 더 잘 결정하거나, 이걸 하려면은요, 국회의원한테 권한을 더 줘야 됩니다. 지금보다. 국회한테 권한이 더 와야 돼요. 하다못해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없애고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법안을 제출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에서 편성권까지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예산부처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증감액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수하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위, 헌법적 지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가 방향을 결정해요. 행정부가 이거를 집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방향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게 감사 기능이에요. 국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집행을 한 사람이 또 감사를 하면 좀 안 맞잖아요, 잘. 기획을 한 사람이, 방향을 기획한 사람이 집행에서는 개입하지 않되 집행은 맡기되 이 계획대로, 이 기획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경영 조직은 다 그렇게 합니다. 플랜, 두, C. 플랜과 C가 연결돼 있어요. 계획을 세운 조직이 나중에 그걸 다시 들여다봅니다. 계획대로 됐는지. 이 집행하는, 이 두잉하는 조직은 계획을 세우는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거를 들여다보는데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집행하는 조직에다 권한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조직에 권한을 많이 줘놓고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 기소 독점권, 편의권, 영장 청구권 다 줘버리고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조직의 독점권까지 줘버리고 이 수많은 권력을 줘버리고 마지막 감사하고 앞에 계획 세우는 거 이거를 누군가를 안 하고 그건 알아서 해라. 그건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 조직도요, 기획을 한 데가 국회면 결국 감사도 그 기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국회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은 회계검사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헌 논의할 때마다 이 감사에 대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하다못해 국회로 이관이 아니라면 최소한 제4부로 독립시키더라도 행정부에서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국회로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이든 예산이든 감사든. 개헌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내각 구성권, 총리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자. 지금은 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미국은 총리, 차관, 대사들까지 다 국회 인준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준은 아니고 총리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청문회만 하지 국회 인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아니 국회가 적어도 대통령제라고 하는 헌법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는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남일을 구경하듯이 구경해서 되겠냐. 국회가 좀 더 개입하자. 국회가 권한을 좀 행사하자. 그게 또 개헌 논의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총리를 뭐 누구는 선출하자. 그럼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그래서 뭐 이원정부제냐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요. 야, 국회 선출하기에는 아직 우리 국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 국회에다가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주는 건 아직은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니까 아직은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집행부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그건 안 된다. 그러니 국회에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추천권만이라도 그럼 국회에다 주자.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상의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서로 상의해서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구성된 내각에 대해서 맨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공격하고 발목 잡고 이러지 않지 않겠냐. 국회에서 자기들도 참여해갖고 상의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데 참여했으면 적어도 그 내각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겠냐.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겠냐. 그러면 개헌해야 된다.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무슨 뭐 분권형이라고 하던 협치형이라고 하던, 저는 분권형이라는 용어는 반대합니다. 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분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헌정 개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개혁의 목표는 협력입니다. 협치입니다. 협력 정치예요. 이 협력 정치를 위해서 그 헌법 조항을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얘기한다면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협치형 개헌이다. 우리의 개헌의 목표는 협치형 개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가 권력을 더 뺏어오거나 나눠 갖는, 분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로서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거, 이게 개헌의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자, 이게 정치를 개혁하는 거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토론하고 개헌특위 매번 국회마다 만들고, 그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제 키만한 자문 보고서를 매번 씁니다. 17대, 18대, 19대, 이번 20대까지요. 그리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개헌하자고 해도 못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지난번 개헌특위 하면서 이렇게 개헌도 하고 국회 선진화법도 바꾸고 이게 정치개혁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개헌특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게 여야 간에 생각이 차이가 있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흔쾌하지를 않아요. 왜? 국회한테 뭐 조금이라도 더 권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지금 이런 국회한테 무슨 권한을 더 줘? 내키하지 않는 거예요. 찬성을 안 해요. 국민들이 찬성 안 하면 법이야 뭐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양해 이룰 수 있지만, 헌법은요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진전이 안 됩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권력 구조개혁, 이 정치의 구조개혁,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구조개혁, 이런 엄청난 구조개혁인 개헌을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개헌해야 된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가야 된다 말만 하고, 국민들은 그래 근데 국회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해봐 잘, 이게 국민들의 대답이에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회가 바뀌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방아쇠,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선, 몸체는 아니지만 몸부림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국회가 정말 기득권을 저렇게 내려놓는 거 보니까 정신 좀 차렸구나, 좀 바뀌겠구나, 좀 달라지겠구나, 저기다 조금 힘 좀 실어줘서 대통령과 국회하고 협력해서 좋은 나라 좀 만들어 보자. 과반수한테 결정권을 줘서 결정을 그때그때 하도록 해도 믿을 수 있겠다.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려면 국회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달라진다는 몸부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 단골 메뉴가 뭐냐면 뭐 세비 깎는다는 겁니다. 특권을 없앤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비가 많으면 깎아도 좋고, 회의 안 나오면 무노동 무임금 해도 좋고,
결석하면 벌점 매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다면 특권을 내려놓는 거 대찬성입니다. 근데요, 국회가요, 권력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은 특권 내려놓으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왜 특권을 놓으라고 하십니까? 특권을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세비를 받냐? 왜 일은 안 하고 그런 대접을 받냐? 일하라는 거예요, 일. 일을 잘하면요, 사장님이 월급도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보너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은 안 하는데 월급 가져가는 것 때문에 사장님이 아까운 거지. 이 월급이 아깝다. 그게 월급의 액수가 중요한 거겠어요? 일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 잘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덜 받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월급의 2배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정말 개과천선해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장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월급 좀 깎아주세요, 그냥. 내가 일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월급이라도 적게 받을게요. 그냥 권한이라도 좀 덜 행사할게요. 이런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기획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그리고 그 권력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어서 권한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 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최소한 결과로서 국회가 달라졌다, 이거를 보여주기 전에 출발선으로서, 자세로서, 방향으로서, 방아쇠로서 국회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도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국회 내에 소수 세력이 있고 다수 세력이 있습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근데 항상 승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승자가 독식을 해요. 야, 저기는 정말 정글이구나. 저기는 정말 못됐구나.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정말 기득권이 판치는 데구나. 저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끼는 데구나. 저기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래도 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아니면 운동권 하면서 이름을 날렸어야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데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를 제대로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권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고 비판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법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게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선거법을 매년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노무현이 이렇게 자기 온 정치 인생을 던져서 부딪혔는데도 안 깨지는 절벽이에요. 그러면 이 철옹성을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선거법 안 거치는 이 기득권 국회를 기득권 집단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달라졌다. 이번엔 그 어렵던 선거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놨다. 10개 중에 하나는 내려놨다. 야,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냐. 아니, 국회의원이, 정치가, 국회가
자기 걸 내려놨어? 자기 기득권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 하고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출발선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할 수 있는 개헌을 논의하고 국회의 과반수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회법을 논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이 기관차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국회에는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거 좀 잘 안 맞아요. 노동자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뭐 내려놓으면 좋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국회는요, 정치는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찍어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정치는, 국회는 개별의 이익, 특수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보편의 이익, 공공의 이익,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공공선,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직업이 정치예요. 근데 그 정치가 자기 기득권 붙잡고 앉아갖고 안 논다? 정치의 본질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믿나요? 기업주가 자기 기득권, 자기 기업의 이익을 안 내려놓는다. 그런다고 그 기업 물건 안 삽니까? 사요. 근데 정치인이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정치는 배쳐갑니다. 그 정치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엄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 문제가 정말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기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요? 우리가 뭐 세비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의석수 한석, 우리 선거제도, 이게 각각 개인의 기득권과 정당의 기득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양보 안 하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요구도 안 해요. 선거법 개혁 잘 주장을 안 합니다, 국민들. 왜? 국회의원들이 잘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그건 자기들 이익이니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정치는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자기 지지자의 이익도 내려놔야 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익도 안 내려놔요. 그런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정치에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 세비보다, 사실도 아니지만 뭐 기차 공짜로 탄다고 국민들은 오해하는 분도 많은데 뭐 그런 특권보다 더 중요한 권력이 이 선출제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이 의회 전체, 국민 전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거 한번 바꿔보는 거. 그래 나는 우리한테는 이익이지만 우리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이거를 내려놨다.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번 보여주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면 그게 크건 적건 국민들이 국회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공공선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우리 민주공화국의 모든 집단과 모든 세력이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단, 국회, 정치, 이 집단만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말고 공공선을 주장하라고 미션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안 하려면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스스로의 이익을, 그 집단의 이익을 내려놓는 이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선거법,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될 이유입니다.